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금부 지하옥사. 며칠간 이어진 신문은 제2의 육신을 처참하게 짓밟아 놓았습니다. 하얀 소매자락은 이미 짙은 선혈로 뒤덮여 있었고 고통을 견디느라 깨문 입술에는 마른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좌의정 허윤이 옥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 자락을 여미며 피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안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선의 장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던 천재 책사의 몰골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내가 믿었던 주상은 이제 자신의 보위를 지키기에도 급급하여 너를 내던졌다. 제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윤을 향해 기괴하고도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오직 살기 위해 영혼을 파는 요물의 그것이었습니다. 대감, 제가 틀렸습니다. 전하의 성군 노름의 장단을 맞추면 저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결국 상궁자리만 떠돌다 토사구팽이라니요. 숫자로 세상을 잃는 저 같은 년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변수를 믿은 게 죄입니다. 호, 드디어 현실을 직시한 모양이군. 그래서 죽기 전에 고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살려주십시오, 대감.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대감이 그토록 바라시던 용의 목줄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왕 전하의 붕어는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하를 홀려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비상을 타게 만들었지요. 주상께서 내린 밀지와 비상을 은밀히 들여온 약계의 기록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도 제가 죽어야 그 마지막 증거가 사라질 것임을 알고 저를 살리지 않는 것이옵니다. 허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이를 처음부터 궁궐의 법도를 망가뜨릴 요물로 보고 있었기에 그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상을 배신하는 이 장면이 마치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감히 나를 상대로 거짓을 고하는 것이라면. 거짓이라니요.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이 전하를 폐위시키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날 저를 잊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장부는 동궁전 뒤편 낡은 서구의 세 번째 기둥 주춧돌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허윤은 제이의 얼굴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락없이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발악이었습니다. 허윤은 이 요물의 고백이 치명적인 독배임을 직감하면서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잔을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좋다. 그 장부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너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부귀를 약조하마. 역시 너는 우리와 같은 족속이구나. 이기적인 욕망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숫자이지. 허윤이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옥사를 빠져나가자 비굴하게 웃고 있던 제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허윤, 당신은 숫자를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추악함을 믿는군요. 당신의 그 오만한 확신이 바로 제가 설계한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제 당신이 들이킨 그 독배가 당신을 파멸로 몰 것입니다. 깊은 밤 동궁전 서고의 정적을 깨고 허윤의 부하들이 거칠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제이가 지목한 세 번째 기둥 주춧돌 아래 습기를 머금은 낡은 목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함을 열어젖힌 허윤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이의 말처럼 그녀의 치밀한 필체로 기록된 비상 구입 내역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 구입액 5,000푼, 구입일자 9월 열 나흘. 제희, 이 요물 같은 년. 내 정령 내년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았다만 결국 이토록 잔인한 판을 짰단 말이냐. 멍청하고 유약한 세자를 그 요사스러운 혓바닥으로 꼬드겨 끝내 제 아비의 목에 독을 붓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5,000푼이라는 숫자가 비상 구이백치고는 너무나 큰 숫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숫자는 서해에서 조공선이 침몰했을 때 사라졌던 은괴 5,000냥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독약을 샀다는 9월 열나흘은 허윤의 사주를 받은 해적들이 조공선을 습격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연도가 생략된 그 짧은 날짜는 냉혹한 허윤이라도 이상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잘 짜여진 제2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 장부는 독살 계획서에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 실체는 허윤이 명나라를 기만하고 조공품을 약탈했던 범죄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허윤은 그 장부가 제 가문을 몰살시킬 독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즉시 가신들을 소집하며 거사를 명했습니다. 한편 만신창이가 된 제 옥사 바닥에 엎드린 제이는 멀어져가는 허윤의 발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극에 달했으나 그녀가 설계한 거울 장부가 드디어 적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감을 확신했습니다. 제이는 그녀에게 끼니를 전달하러 온 어린 나인 수복을 불렀습니다. 그녀를 보며 울먹이고 있는 이 어린 나이는 과거 제이가 숫자를 가르쳐 주던 아이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제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수보가, 내 마지막 부탁이다. 지금 당장 전하를 뵙고 이 말만 전하거라. 안채에서 손님들이 떠났나이다. 이 한마디면 된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마마.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하께 꼭 그 말씀을 전하겠사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령전 앞. 상선 내관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어린 나인 수복이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받쳐든 채 나타났습니다. 소반 위에는 미음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긴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깊은 밤중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소주방 나인 수복이라 하옵니다. 소주방 상공마마께서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시어 기력을 보할 미음을 내리셨나이다.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전하께선 지금 누구의 출입도 원치 않으신다. 물러가거라. 전하께서 쓰러지시기라도 하신다면 저희 소주방 식솔들은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사옵니다. 그저 미음만 전해드리고 바로 물러나겠나이다. 제발 사정 좀 살펴주십시오. 수복의 간절한 호소와 주상의 기력을 보여야 한다는 명분에 결국 내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강령전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왕이선이 눈을 감고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강령전 안에 들어선 수복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2의 정가를 고했습니다. 전하, 지밀 상공께서 전하라 하셨나이다. 안채에서 손님들이 떠났다 하옵니다. 오직 이 말만 전달드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선의 고요하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채에서 손님이 떠났다. 그것은 제이가 옥에 갇히기 전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 미리 맞추어둔 은어였습니다. 조공선 약탈 사건 당시 제이는 이미 허윤의 횡령 물동량과 날짜를 완벽히 파악하여 이를 독약 장부로 위장하여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하, 훗날 제가 허윤에게 당한다면 이 장부는 그를 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안채의 손님이 떠났다는 정갈이 들리거든 허윤이 이 장부를 손에 넣고 역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시옵소서.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이 장부를 이용하여 그의 역모를 부추겨 전하께서 그를 칠 명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희야. 내 말대로 장부가 드디어 떠났구나. 이선은 허윤이 언제 자신에게 들이닥칠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짜 독살 장부를 손에 넣은 이상 조만간 친국을 요구하며 들이닥칠 것임은 자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궁의 모든 문을 잠그고 내금이장은 대조전 주위의 정예 병력을 매복시켜라. 오늘 밤부터 우리는 독배를 마시러 오는 이가 나타날 때까지 상시 방비태세로 기다린다. 제이는 차가운 옥사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윤은 자신이 승리했다 믿겠지만 사실 그는 제이가 정교하게 짜 만든 숫자의 그물에 제 목을 들이민 꼴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은괴의 양과 침몰 날짜.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허윤의 모든 위세는 명나라를 기만하고 조공품을 약탈한 역적의 자백으로 돌변할 것이었습니다. 허윤, 당신은 장부를 찢는 힘을 믿었으나 저는 장부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이치를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오만한 확신이 당신을 단죄할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어둠이 대조전에 깔릴 무렵 고요하던 궁궐의 정적을 깨고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거친 함성도 무질서한 질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숙하고도 서슬퍼런 행진이었습니다. 좌의정 허윤이 이끄는 무리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대조전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천의 군사 대신 그는 명나라 사신을 호위하는 소수의 정예병과 백관들을 대동했습니다. 허윤에게 이번 거사는 피비린내 나는 반정이 아니라 부도덕한 왕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는 우아한 처형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길었으나 진실을 밝힐 횃불은 이토록 밝구나.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허윤의 광기 어린 눈동자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대조전에 닫힌 문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서슬 퍼런 기세와 자신의 손에 든 장부. 허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조선의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 믿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대명국의 사신께서 전하의 무도한 소행을 묻고자 예까지 오셨나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 명백한 증조 앞에 고개를 숙이시옵소서. 그것은 명령이자 승전 선언이었습니다. 허윤은 승리를 확신하는 맹수의 눈빛으로 닫힌 편전의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삼국의 권위를 빌려 이 거사의 정당성을 부여해줄 명나라 사신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관망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칠게 열린 편전문 안쪽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이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할 것이라는 허윤의 예상과 달리 이선의 눈은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여기 그대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가 있다. 비상을 구입한 날짜, 비상의 양, 그리고 그대의 수결까지. 이 숫자들이 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 그 숫자들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소. 대감, 그 장부의 첫 장에 적힌 날짜를 읽어보시오. 9월 열 나흘이라 적혀 있지 않소. 그렇다. 그대가 선왕을 독살하기 위해 비상을 구입한 날이 아니더냐. 틀렸다. 그날은 그대가 명나라 조공으로 바쳐야 할 은계를 실은 조공선을 고의로 약탈하고 침몰시킨 날이다. 그 옆에 적힌 비상 5,000푼이라는 수치는 그대가 가로챈 은괴의 무게인 5,000냥을 뜻하는 것이다. 그 장부는 내가 독사를 꾀한 기록이 아니라 대명을 기만하고 조공으로 바쳐져야 할 은계를 사욕으로 가로챈 내 죄의 기록이란 말이다. 그 순간 방관자처럼 서 있던 명나라 사신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허윤이 조공을 빼돌린 게 밝혀지고 자신이 허윤과 결탁한 것이 드러난다면 명예 황제 앞에서 자신의 목 역시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부를 다시 살피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 9월 열나흘.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조전의 어두운 회랑 끝에서 힘겹게 발을 끄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흰 소복을 입은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 제이였습니다. 대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대감께서 전하를 폐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가져오신 그 장부. 그것은 제가 대감의 죄를 기록해둔 영모의 증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찾으셨군요. 이제 허윤의 손에 장부를 쥐어준 제이까지 나타난 마당에 그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듯
명나라 사신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릅니다. 황제의 물건을 훔친 장부를 독살 장부라 속여 나를 기만하고 나까지 역두에 무리로 몰아넣으려 했단 말이냐. 이 가당치도 않은 놈이 감히 상국의 신하를 능멸해. 사신은 결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누구보다 크게 허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비열한 본능이었습니다. 대인, 오해이옵니다. 저 장부에 적힌 숫자는 주상의 간교한 궤변일 뿐 소신은 결코 황제 폐하를 기만할 뜻이 없었사옵니다. 이 요물 같은 계집이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베어라. 하지만 허윤의 명령에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조전 담벼락 위로 이선이 미리 매복시킨 왕실 정예군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허윤은 자신이 친 올가미에 스스로 목이 조인 짐승처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감은 장부의 숫자를 권력이라 믿었으나 나는 그 숫자를 백성을 위한 정의로 썼다. 이것이 그대와 나의 차이이며 오늘 그대가 여기서 죽어야 할 이유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자비 없는 이선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허윤의 목을 베었습니다. 조선을 수십 년간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거학의 종말이었습니다. 쓰러진 허윤의 시신 위로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장부의 낫장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제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한 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선은 칼을 내던지고 달려가 쓰러진 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선의 눈에는 오직 만신창이가 된 제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웃는 제이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장부를 덮고 맞이하는 조선의 가장 시린 새벽이었습니다. 영모의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 대조전 앞마당에는 또 다른 서슬퍼런 칼날이 섰습니다. 왕의 뒤에 숨어 조선의 운명을 주무른 요물 상궁을 단죄하라는 대신들의 통곡 소리가 대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밀 상궁은 숫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혔나이다. 허윤을 친 것은 공이라 하나 여인이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장차 나라의 근간을 흔들 악습이 될 것이옵니다. 부디 저 여인을 처단하여 전하의 떳떳한 앞날을 보존하소서. 이선은 편전의 용상에 앉아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피투성이가 된 채 함정을 설계했던 여인을 다시 사지로 내몰라는 대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그 상궁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대들의 목이 무사할 성십소. 이 손에 묻은 역적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역을 막아낸 공신을 사지로 몰라니 진정 이 나라의 충은 사라지고 오직 비겁한 보신만 남았단 말이오. 이선은 그 길로 제이가 요양하고 있는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허윤의 사후 대신들이 그녀를 요물로 몰아 압박하는 탓에 그녀는 삼엄한 감시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품에 안고 당장이라도 궁궐의 벽을 넘어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왕자라는 무거운 짐도 자신을 옥죄는 대신들의 눈빛도 없는 곳으로.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제이의 눈빛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인 이선과 달리 지독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전하, 부디 노여움을 멈추십시오. 전하께서 저를 위해 대신들을 저버리신다면 백성들은 전하를 성군이 아닌 여인에게 홀린 나약한 사내로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견디며 써내려온 숫자들의 목적은 전하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싫다, 제이야. 너 없이 허울뿐인 성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가르쳐준 숫자로 세상을 보았고 내가 준 지략으로 이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제와 너를 죽이고 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단 말이냐. 전하,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계책입니다. 제가 죽어야만 허윤의 모든 행적이 온전한 영모가 되고 전하의 단죄는 정당한 법도가 됩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딛고 일어서 제가 꿈꿨던 그 찬란한 조선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정답이자 제가 전하께 바치는 마지막 연정입니다. 며칠 뒤 제이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형장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선이 내린 사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을 받으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장부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저는 이제 흙먼지로 돌아가지만 제가 남긴 숫자의 씨앗들은 이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전하, 부디 외로워 마십시오. 저는 전하가 다스릴 이 땅의 모든 수치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제이가 사약을 마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순간 대궐 박저작거리에는 난데없이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마치 한 명의 고귀한 보석이 꽃잎이 되어 온 나라를 덮어주듯이 제이가 떠난 대궐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이선은 그녀가 머물던 작은 방에 앉아 주인이 사라진 빈 책상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정리하던 조선의 조세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겨진 붓길마다 그녀의 고뇌와 진심이 배어 있어 이선은 차마 그 장부를 덮지 못한 채 밤새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은 초췌하지만 서슬퍼런 눈으로 편전에 들었습니다. 대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엎드려 죽은 제이를 기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죄인으로 생을 마감했나이다. 전하의 성군 치세를 위해 그녀에 관한 모든 기록을 소각하고 시신조차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손으로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으나 그것은 그녀가 원한 법도를 지키기 위함일 뿐이었소. 그대들은 그녀의 죽음을 치욕이라 말하나 나는 그녀의 죽음으로 이 나라의 기강을 세웠소.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교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제이에게 사후 의현빈, 의롭고 현명한 여인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왕실의 예법에 따라 양지바른 언덕에 봉분을 세울 것을 명했습니다. 누구든 이 결정을 비난하려거든 나의 목을 먼저 쳐라. 그녀는 이름 없는 상궁이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을 다시 세운 나의 유일한 책사이자 내가 평생 연모한 단 하나의 정인이었다. 대신들의 모진 반대를 뚫고 세워진 비석의 앞면에는 의현빈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대신들을 향한 왕 이선의 마지막 함성이자 그녀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예우였습니다. 이선은 정무가 끝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 앉아 조선의 현안을 읊조리며 그녀와 대화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대신들은 후사를 위해 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수백 번 상소를 올렸지만 이선의 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이가 남긴 부국 강병의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을 잊었고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성군이라 불렀으나 정작 이선의 가슴 속에는 늘 시린 흙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이선이 마지막으로 제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동조차 힘든 노왕이었지만 그는 굳이 부축을 물리치고 봉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이야, 내가 계산했던 조선의 미래가 이제야 완성되었구나. 세상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칭송하지만 나는 안다. 이 찬란한 치세의 모든 숫자는 사실 내 피눈물로 써내려갔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지는 언덕 위로 거센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노왕의 눈가에 맺힌 눈물 위로 그 옛날 제이가 웃으며 가르쳐 주었던 숫자들이 별빛처럼 흩뿌려졌습니다. 평생 왕비를 두지 않고 오직 한 여인만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다스린 왕 이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 곳은 용상이 아닌 흙먼지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던 그녀의 곁이었습니다. 아비의 비극으로 튀운 한 소녀의 숫자가 마침내 조선을 살리는 위대한 치세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그녀의 기록들은 이제 백성들의 평온한 삶이 되어 흐릅니다. 이치로 세상을 설계하고 지략으로 장부를 매듭지은 여인 제이.
그녀가 남긴 숫자의 씨앗은 그렇게 조선의 가장 찬란한 봄으로 피어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